얼마 있으면은 6.25가 다가오는데 6.25와 관련해서 우리는 뭐 많이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겉껍데기만 좀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6.25와 관련된 연구는 그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인지 5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이 옐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그 6.25와 관련된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약 300점의 비밀 문서를 우리에게 건네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옐친 문서라고 하는데 이 옐친 문서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학자들이 그냥 막연히 그 추론만 하고 추정만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6.25 연구는 이 옐친 문서가 공개된 이전의 6.25하고 그 이후의 6.25가 완전히 다를 정도로 아주 6.25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이 6.25와 관련된 비밀 내용은 중국 공산당 문서고하고 그 다음에 이 북한 문서고만 열리면 해결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6.25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좀 밝혀져 있는데 문제는 이 좌익들이 이 6.25와 관련돼서 옐친 문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남침을 했다라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니까 이때서부터 막 그 희한한 논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짓말들을 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25를 둘러싼 그 이 거짓말 중에 굉장히 좀 중대한 거짓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일부 내용들은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로잡았는데 아직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파에서 전혀 디펜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야, 그 저 6.25 초기에 보도연맹원 학살했잖아. 이거는 제노사이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디펜스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일부 내용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도망을 갔다 뭐 그래서 런승만이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6.25를 둘러싸고 이 좌파들이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아주 좀 난감하게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역사적 사실이 뭐냐라는 걸 정확히 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그거를 그 디펜스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25와 관련돼 가지고 정말 이 6.25를 연구한 학자들이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선전포고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딨나 싶을 정도로 뭐 어느 누가 뭐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뭐 어떤 뭐에 의해서 막 그 정식으로 막 참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은근슬쩍 와가지고 하다가 은근슬쩍 막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6.25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쟁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관련된 국가들, 이 전투부대를 보낸 그 수치만 봐도 유엔군이 16개 나라에서 왔고, 뭐 물자 지원까지 합치면 거의 뭐 45개국 이상이 참여한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왜 그랬을까? 3차 대전을 대신 치른 전쟁이 바로 이 한국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이상한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원래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평화회담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6.25는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이 전투행위를 중지하는 휴전회담, 이걸 이제 정전회담이라고 그래요. 정전회담은 체결이 됐는데 그 전투가 지금 멈춰서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돼요. 아직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할 기미도 없어요. 왜 그런가?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내일 다시 이 전투가 재개돼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전쟁이다. 그런 상황을 우리만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25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 기네스북에 오른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어떤 면에서 기네스북에 올랐느냐? 전 세계 67개국이 한국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참전한 세계 기록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자, 한국을 도와준 나라는 실제로 이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가 16개국, 또 의무 지원을 해준 나라가 5개국, 물자 지원을 해준 나라가 40개국, 전후복구 사업을 지원한 나라가 6개국, 합쳐서 67개국.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네스북은 흥남 철수 작전 당시에 이 빅토리아호가, 그 당시 이 빅토리아호는 화물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뭘 운반하는 화물선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항공유를 운반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기름 운반선이에요. 그래서 이 배는 정원이 60명이 정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선원이 4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정상적으로 가면 13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배에다가 그 당시에 이 흥남철수 과정에서 60명 정원의 화물선에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워가지고 구해냈으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네스북에 오른 내용입니다. 단일 선박이 가장 많은 인명을 구출한 그러한 선박으로 기록된, 그게 두 번째 기네스북에 오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산가족이 만들어졌고, 그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KBS가, 이때만 해도 KBS는 굉장히 정상적인 그 방송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6.25 특집으로 이거 혹시 이거 되겠냐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소극적으로 진행을 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이 아주 대박을 쳐가지고, 그 당시에 그 138일 동안에 453시간을 생방송을 했고, 그래가지고 1189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이런 내용이 세 번째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하여간 참 특이한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가 치른 전쟁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남침한 게 아니라 국군이 북침을 해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북침설을 얘기하다가, 북침설이 뭔가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남침을 유도를 했다. 남침 유도설을 또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다가 옐친 문서에 의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스탈린과 김일성과 모택동이가 승인하에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남친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희한한 논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좌파들의 이 선전선동 방식은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도 순식간에 치우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눈 뜬 상황에서 코를 베가도 모를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 선전선동 수법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느냐. 지금 이제 남침이라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문이 나왔습니다. 옐친 문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25는
남침 북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남침 북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휴전선에서 뭐 투탁투탁 하다가 이게 그냥 그 확전된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남한은 완전히 그 악질 반동들이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분단 정부를 만들었잖아. 여기 분단 정부에 이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이 숭고한 이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 본받아 가지고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3·8선 부근에서 있다가 이게 확대된 거일 뿐이야. 이거 무슨 남침 북침이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파들이 그 프레임 전략으로 좀 파놓은 가장 대표적인 이 선전선동에 의해서 뭔가 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한 10가지 정도, 이거보다 뭐 많은데 그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아니면은 남침 유도냐, 내전이냐, 뭐 이런 걸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내용. 두 번째로는 지금 6.25 전범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휴전이 성립이 돼가지고 전투회의가 중지된 다음에 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 주범, 전범이 누군지를 가려서 그 전범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조약이 맺어져 가지고 이 전투회의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좌파들은 뭐 평화조약을 맺자 뭐 막 주장을 해요. 평화조약을 맺으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유엔사가 해체가 됩니다. 유엔사가 해체돼 가면은 주한미군이 여기에 그 주둔해야 될 이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계속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평화조약을 하자. 평화조약 하려면 뭘 해야 돼? 전쟁 범죄자가 누구냐? 전범을 일으킨 놈이 누구야? 전쟁. 김일성이잖아요. 그럼 김일성을 전범으로 처벌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남침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배상금 내놔. 그래가지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때려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는 남침 초기에 우리 국군이 막 비참하게 패전을 했다라고 계속 선전을 되고 있고, 그 또 이 멍청한 공부도 안 하는 우파들은 그 맞아, 우리 국군들이 막 괴멸돼 가지고 뭐 사흘 만에 막 서울을 점령당했어 막 이렇게 저 친구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가지고 여기에 동정하면서 박수 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사실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니 전쟁이 난 다음에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다가 학살을 했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아무도 얘기를 못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뭐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느냐,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밝혀내가지고 이제 디펜스를 하는데 뭐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작전지휘권 이양이 우리의 주권의 폭이다,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깨갱하고 거기에 아무런 답변을 못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일본에다가 망명정부를 요청했다, 이 KBS가 이런 엉터리 보도를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여덟 번째는 이 진짜 이 도망간 놈은 김일성인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우파에서도 공격도 안 해요. 아홉 번째, 이 부산 정치 파동을 얘기하면 또 전부 깨갱이에요. 마치 뭐 지금 전방에서는 죽으라고 우리 국군들이 전투를 하고 앉아 있는데, 후방에서 이승만이가 자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고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6.25는 우리에게 끝없는 고통만 준 전쟁이다. 그래서 뭐 생각하지도 말자,
뭐 이런 논리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그러면은 핵심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에 서울신문에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청소년들이 북침이다 라고 그 답변한 그 답변자 수가 남침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예. 이게 2013년이에요, 이게. 이 정도로 이 시절에 이 전교조 교사들의 이 작당에 의해서 6.25가 우리 국군이 먼저 북한으로 쳐들어갔다. 그래서 반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믿는 청소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북침이 뭐고 남침이 뭐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자를 몰라서. 뜻은 바로 알고 말을 끊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북침 남침 문제는 그다지 그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 좌익들이 왜 자꾸 이 뭐 누가 남침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핵심 본질의 이유는 얘네들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은 항일 투쟁을 했던 이 혁혁한 이 독립투사들이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 남조선 악질 반동들이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분단정부를 수립을 했고 그 분단정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고결한 투쟁을 벌인 것이 제주 4.3 항쟁이다. 그 제주 4.3 항쟁을 이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남조선 악질 반동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383 부근에서 툭탁툭탁 하다가 이게 전면전으로 벌어진 것이지 이게 무슨 남침 북침을 따질 문제냐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 까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1949년 3월에 김일성이가 박헌영하고 스탈린을 찾아가서 우리 남침할 테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9년에 스탈린이 안 돼. 지금 남침하면은 너희들 못 이겨. 좀 기다려봐. 그러다가 50년에 또 가가지고 50년에 이제 남침을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침을 해라. 라고 문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하고 스탈린의 그 대화록까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요 안에. 이거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야, 이래도 너희들이 무슨 뭐 남침 유도설이고 뭐 내전설이냐. 이 멍청한 놈들아. 한 방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때 옐친이 이 문서를 왜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30억 달러 줬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 러시아가 그 당시 노태우 때 이 한소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소련이 그 당시 막 이제 체제 전환 하는 과정에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30억 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자도 못 갚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돈 내라 그러니까 야, 아직 돈은 못 갚겠고 일단 이거부터 받아. 그래가지고 이거 받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15억 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왔어요. 15억 불은 계속 이게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가 김대중 정부 때 러시아제 무기를 들여놓은 걸로 퉁을 쳤습니다.
자, 이제 옐친 문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남친 북친 문제는 이제 깨갱 해가지고 뭐 더 이상 그 뭐 시비거리가 안 되니까 이런 이제 강정구 같은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 또 얘기를 바꾸느냐? 아, 이승만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 뭐 한강다리를 일찍 폭파해가지고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이승만 정부의 부도덕성을 공격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바꾸고 있어요. 남친 북친 문제는 이제 별로 얘기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옐친 문서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6.25 전범 문제입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6.25 전범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김일성보다 더 중요한 전범이 누구냐면은 박헌영입니다. 왜냐? 김일성이는 사실 남침을 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망설였어요. 그때 옆에서 계속 김일성을 부추긴 게 누구냐? 이게 박헌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25를 연구한 사람들은 6.25 전범은 1번이 박헌영이고 2번이 김일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박헌영이가 끝없이 남침을 부추겼기 때문에 이 박헌영에 대한 이 전범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걸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연구소나 우파 진영에서도 박헌영이를 전범으로 지목하는 이런 주장이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이 남로당의 후예들이기 때문이에요. 감쪽같이 지워졌습니다. 박헌영 자체가 누군지 몰라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김일성 전범설과 함께 박헌영이가 더 나쁜 전범이다라는 걸 계속 부추겨가지고 우리가 밝혀가지고 이 남로당이 얼마나 정말 이 무자비한 악질 반동들인지를 각인을 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쟤네들이 지금 뭐 거의 보면 이제 좌익 진영에서 뭐 한가락 하는 애들은 다 옛날 남로당의 후예들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헌영이가 6.25를 부추기는 이런 내용들은 사료로도 얼마든지 뒷받침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 1949년에 강동정치학원 소속의 이 게릴라 대거 난파시키고 1950년 1월에도 대거 난파를 시키니까 얘네들이 이제 태백산 줄기를 타고 저 뭐 경상도 지역 지리산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전방을 지켜야 될 우리 국군 얼마 되지도 않는 국군들이 절반이 게릴라 토벌을 하기 위해서 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바람에 전방 지역이 텅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기습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을 우리가 밝혀가지고 이 박헌영이의 이 전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을 우리가 빨리 퍼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 1949년, 1950년 두 차례 이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가지고 스탈린을 만나 가지고 남침을 이제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때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 가지고 도착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김일성이 있고 여기 박헌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탈린하고 회의를 할 때도 박헌영하고 김일성이가 같이 들어갔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박헌영은 6.25 전범으로부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악질 반동이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도 주위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각인을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 3월에) 마지막으로 박헌영이가 자기가 아주 알토란같이 아끼던 이 강동정치학원을 졸업을 한 이 83부대를 아주 대거 남아시켜 가지고 우리 국군이 이거를 토벌하기 위해서
8개 사단 중 3개 사단이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방을 지키는 이 방어력이 현재 약화되어 있는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6.25가 왁 되니까 우리가 초기에 어려움을 겪은 거지. 우리 국군들이 뭐 임무를 포기하고 뭐 어려움 뭐 오합지졸이 돼 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거는 쟤네들이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박헌영이의 빨치산의 난파가 초전에 우리 국군들의 이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는데 크게 성공을 했으니까 참 이 박헌영은 아주 흉악한 전범 중에서도 아주 1급 전범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해대고 이 남도당이 어떤 존재들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좀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국군의 이 비참한 폐주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이 사기극이에요. 자, 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인민군들이 소련으로 받은 이 T-34라는 이 전차인데, 이 T-34 전차는 시속이 완전 무장을 하고 뭐 포탄이나 이런 걸 다 채우고 시속 55km로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전차입니다. 그 당시에 이 38선에서부터 서울 최북단 지역까지의 거리가 48km였습니다. T-34 전차는 탑승병 5명을 태우고 시속 뭐 55km에서 60km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60km로 우리가 칩시다. 그 다음에 한 번 주유를 하면은 작전 방향이 400km 정도가 나오는 이 괴물과 같은 이 전차인데, 이게 만약에 이 북한군 지휘관 중에 뭐 이 롬멜이나 구데리안 같은 이 전격전을 이해하는 그런 전차 지휘관이 있었다면은 전차부대하고 보병부대를 분리시켜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5시에 야, 침략이다 하고 하면은 부릉 하고 여기서 시동을 걸고 냅다 전송역으로 내려왔으면 아마 서울은 6월 25일 날 오전에 다 점령돼 가지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다 포로가 돼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48k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인민군이 전차 뭐 242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북한군 선두부대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 가지고 서울 시내에 등장한 시간이 정확하게 6월 28일 오전 9시예요. 26, 27, 28. 아니, 이게 48k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흘이나 걸렸을까? 이게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국군들이 그냥 뭐 그야말로 정말 온몸으로 육탄으로 막은 거예요. 전차가 우리 국군들이 그냥 막 가가지고 막 무슨 뭐 육탄 돌격을 하고 막 뭐라고 하나 전차 뚜껑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다가 무슨 몰로토프 칵테일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지를 않나 이래가지고 인민군 전차가 48km 오는데 사흘 걸린 거예요. 이것처럼 장렬하게 싸운 증거물이 어딨냔 말이죠, 이게. 이 김풍희 중령이라는 분, 이분이 원래는 이제 소령인데, 이때 이 인민군 전차를 공격을 해서 깨뜨리고, 본인은 이제 현장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령으로 이제 추서가 된 분인데, 이분이 의정부 부근에서 전차가 오니까 105mm 포를 아주 인민군 전차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거기다 쏴대가지고 인민군 전차를 파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화기 분대장으로 돼 있고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분도 그야말로 정말 가까운 데까지 가가지고 로켓포로 이 전차를 막 부시고 본인은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목숨을 바쳐가지고 막다 보니까 인민군 전차가 겁이 나가지고 이 보병들의 뒤에 숨어가지고 보병들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속도로 오다 보니까 사흘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춘천을 지키던 이 육사단입니다. 이게 6.25 전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육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참 흥미를 많이 가지는데, 이번에 그 한민호 국장이 가서 그 뭐 행사를 한 그 8.5 전투, 그것도 국군 육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국군 육사단은 6.25 초기에 이민군, 그러니까 육사단 그 1개 사단이 이 전차와 자주포와 3개 사단으로 무장된 인민군을 3일간이나 막아냈어요. 정말 특이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또 얼마나 웃기냐면, 또 한국군 그 6.25 전투에서 한국군이 정말 비참하게 깨진 이 최악의 전투가 현리 전투인데, 현리 전투에서 또 완전히 뭐 개차반이 나가지고 망실을 당한 그런 사단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6.25 개전 첫날 이 국군 육사단이 사단 한 개가 일개 군단을 막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인민군들의 계획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밀고 내려온 이 인민군 부대가 서울을 점령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군과 우리 그 행정부 지휘부가 그 강을 건너서 이렇게 후퇴를 할 거 아니에요? 후퇴를 할 때 이 춘천에서 이 육사단을 완전히 깨고 난 다음에 이 부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수원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있는 후퇴하는 이 국군 사단하고 우리 행정부 최고 이 지휘부를 포위해가지고 일망타진해서 전쟁을 끝내는 걸로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육사단이 여기를 사흘간이나 막 처절하게 막아내는 바람에 아주 안전하게 여기서 그 후퇴를 하는 우리 국군과 이 행정부 지도자들이 안전하게 대전 쪽으로 철수를 하는 시간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육사단의 이 분전이 이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그 부산 상륙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고까지 회자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국군 전사 연구가들은 이제 춘천 대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우리 국군이 초반에 정말 용감무쌍하게 잘 싸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국군이 정말 이 초전에 정말 용맹무쌍하게 싸웠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준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해롤드 노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미국 대사관의 이 1등 서기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윌리엄 노블이라는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비록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6.25 초기에 이제 이 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쓴 이러한 그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저서에서 우리가 보니까 말이야, 이 정말 국군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놀랍게 분전을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게 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국군은 서울 북방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북한 전차 지휘관들은 그들의 진격을 보병의 이동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전차 시속 60km짜리가 그 보병 뒤에 숨어가지고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정부 회랑 전투에서 유재용 장군, 이 사람 유재용 장군입니다. 그 부하들이 대포 비행기 탱크를 가진 인민군을 저지한 것은 그야말로 용기와 헌신적인 애국심으로 가득 찬 드라마였다. 이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던 이 미군마저 저 오산 중미령 전투에서 그 스미스 부대가 완전히 그냥 개박살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강한 이 인민군을 국군이 어떻게 사흘이나 막아냈냐. 우리는 몇 시간 만에 돌파당했는데, 그러면서 6.25 초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 전투 이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칭송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들은 막 뭐 초기에 무슨 완전히 패주를 해가지고 우리 국군들이 뭐 오합지졸 상태가 돼가지고 막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이 보수파란 사람들도 맞아. 아, 그 당시 우리 국군이 좀 잘 싸웠어야 되는데 이 병신 같은 놈들이 말이야. 사흘 만에 서울을 뺏기고, 사흘 만에 서울을 뺏겼다니요. 사흘간이나 막아냈는데. 이 정말 이거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 당시에 북한 탱크가 땅크가 몇 예. 대고 한국은 몇 대입니까? 한국은 제로. 제로. 북한 200. 북한은 예, 전차가 242대. 그 다음에 자주포가 186대. 정확하게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네, 게임. 게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 전차를 사흘간이나 지연시킨 것은 우리 군의 아주 정말 목숨을 건 6탄 공격 덕분이다. 그래가지고요, 참 이거 정말 좀 이거 알고 보면은 정말 눈물 나는 얘기인데요. 이 그 창동 미아리 방어선을 만들었어요. 창동 미아리 방어선, 우리 국군들이 거기서 막 그야말로 이제 죽기 살기로 막으니까 인민군 전차가 이 방어선을 못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미아리 고개 넘어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미아리에서 이제 뭐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도저히 안 뚫리니까 이 그 인민군 전차 2대하고 인민군 1개 소대가 어디로 넘어왔냐면은 홍롱으로 넘어왔습니다. 홍롱으로 그 숲길을 넘어와 가지고 청량리에 나타났어요. 청량리에 나타나 가지고 만약에 그 전차가 그 청량리에 그 나타난 시각이 새벽 2시에 6월 28일, 그때 이 전차가 저 한강 인도교 쪽으로 내려가지고 여기 인도교를 딱 막았으면 한국은 그냥 그 자체가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각에 그 국군 대부분이 다 한강 그 이북 지역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차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게 저 탱크 포실을 앞세워 가지고 미아리에 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우리 국군 뒤통수에 나타나 가지고 방어선 치고 있는 그 국군 뒤통수에다가 막 포를 갈기니까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인민군 선두부대가 6월 28일 날 오전 9시에 서울로 들어온 거예요. 자, 6월 28일 날 미아리 고개를 넘어온 이 인민군 전차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서대문 형무소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감방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그 잡혀있는 이 좌익들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국가반역사 색출에 나섰어요. 요 얘기는 우리나라 전사에는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군 그 6.25 관련된 전사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6월 28일 날 인민군이 미아리 고개를 딱 넘어오는 그 순간 서울에 인공기가 철철 넘쳐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잠적했던 남다른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인공기 흔들어대고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순식간에 붉은 공화국으로 변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도연맹 학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연맹이라는 것은 제주 4.3 그 사건이 일어나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좌익 사범들이 이제 막 미친 듯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전국에 이 교도시설이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교도소를 만들 수도 없고 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중에서 아주 악질범들은 다 감옥으로 보내되 그렇지 않고 부안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줘가지고 이 사상교육을 시키고 인연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선량한 시민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입니다. 1950년 초에 집계된 보도연맹 회원수가 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전과자 낙인을 찍어가지고 영원히 격리를 시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낙인이 찍히니까 오히려 더 삐뚤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보내지 말고 그냥 사상 전향을 시키고 인형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냥 민간인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 이 보도연맹인데, 문제는 사흘 만에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니까 국민보도연맹에 들어갔던 이놈들이 자기는 이제 뭐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지만 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인민군들이 보기에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공산치하에서 내가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민군들에게 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서부터 이제 무슨 군인 가족 이런 걸 막 색출하는데 가장 광분해서 앞장선 자들이 누구냐? 이 보도연맹원들이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사라는 책에 의하면은 인민군이 남침하자 인천보도연맹원이 순식간에 북한 동조 세력으로 돌변해가지고 적기를 앞세워가지고 시가행진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주한 미국 대사관 부영사인 이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 이 양반은 1950년 7월 4일, 5일 이 비망록에 자기가 이제 보도연맹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겨 있습니다. 인민군이 형무소문을 열어 가지고 정치범과 재소자들을 모두 풀어줬다. 재소자들은 무장한 뒤 자신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을 찾아 보복을 하기 시작을 했다. 즉시 인민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자가 책임을 맡고 한국 내 공산주의자와 전에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자들이, 이게 보도연맹원들입니다, 조직을 이끌었다. 한국군 사령부가 있던 서빙고에 인민재판소를 설치해가지고 한때 보도연맹원을 이끌던 정백이라는 사람이 이 인민재판소의 우두머리가 돼서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이 남침해가지고 인민군 세상이 되니까 재빨리 다시 좌익으로 돌아서가지고 이제 우익 세력과 군인들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국가가 지금 흥하느냐 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후퇴하는 이 국군들을 포위하도록 인민군에게 막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국군 가족들을 막 몰살시키는 일에 앞장서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는 그냥 구경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레고리 핸더슨이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개월 전 경찰에 체포된 정백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한국에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 13명도 인민재판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선고만 있을 뿐인 형식적인 재판에서 보도연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도연맹은 수천 명이 거리로 나가 한국 경찰, 공무원, 군인과 그 가족들을 우익으로 지목을 해서 그들에게 지목된 사람은 인민재판을 받은 후에 다 즉각 처형됐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좌익들은 그냥 정부가 가만히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보도연맹들을 느닷없이 가서 학살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대문, 마포, 인천 영무소에서 풀려난 9천여 명의 남로당원과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후퇴하는 국군과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는 이 주역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래서 보도연맹원들 덕분에 지금 막 국군이 완전히 막 후퇴하는 국군들이 막 기습을 당해가지고 막 뭐 죽고 뭐 가족들 다 뭐 싹쓸이 막 뭐 처형당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외에 더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세워서 정당한 논리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사실 이 좌익들이 그 공갈을 친 것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 국민들 정서를 장악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다행히 여러 사람들의 이 연구에 의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특히 우리 유석준 교수님도 뭐 한강 다리를 뭐 끊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셔가지고 뭐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군사편찬위원회에 있던 그 남정옥 박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저희들 이제 6.25 그 전사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막 회의를 하면서, 아니 이런 거는 이거 군사편찬연구원 이런 데서 빨리 연구해가지고 이런 거 정도는 당신들이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참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6.25가 남침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을 30분 단위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한 결과 이런 일이 발견이 됐어요. 6월 26일 날 오후 1시에 인민군이 의정부를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 북쪽 지역은 뭐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를 많이 뚫리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뭐 길이 몇 개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의정부에서 그 이쪽 문산 쪽으로 해서 오는 길, 포천에서 오는 길, 뭐 동두천에서 오는 길, 막 이게 막 다 그 합쳐지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인민군 부대들이 막 이쪽으로 내려온 부대, 이쪽으로 내려온 부대, 이쪽으로 내려온 부대들이 와 내려오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다 뒤엉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민군 헌병들이 동원해가지고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 부대를 막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이제 간신히 이제 그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창동 지역으로 밀고 내려온 시간이 6월 26일 저녁 7시였어요. 기록에 하면 이때서부터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동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뭐예요? 수율이고, 수율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미알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동으로 밀고 내려온 이 순간 이 경무대를 비롯해서 육군본부가 이 인민군들이 가지고 있는 야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군대의 매뉴얼에도 이 전쟁 상황에서 이 최고 지휘부, 그 다음에 이 군사 지휘부는 적의 야포의 사정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휘부가 죽으면 그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인민군이 창동으로 지금 밀고 내려온다라는 정보를 듣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하고 뭐 경찰 책임자가 경무대로 가서 각하 지금 여기가 이 적의 야포 사정권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열차를 타고 이 사정권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해요. 야, 내가 여기 좀 더 남아있어야 우리 국군들이 그 나를 믿고 싸울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여간 상황이 좀 그렇더라도 내가 남아있을 때까지 남아있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때 나가셨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이제 고집을 펴가지고 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경찰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 게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몇몇 탈주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일왕산을 타고 경무대로 그 넘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정보가 입수가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이승만 대통령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새벽 3시에 이 6월 27일 날 새벽 3시에 이제는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다 이제 가겠다 그래가지고 3시 30분에 피난 열차에 올라가지고 한강다리를 건너간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원래 6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서울에서 나왔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좀 더 남아서 우리 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라고 해서 더 남아있다가 6월 27일 날 새벽 3시 반에 그제서야 기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야 너는 인민군 편이구나. 인민군 편에서 아니 그러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새벽 3시에 안 나가고 여기 계속 있다가 인민군의 야포에 맞아 죽거나 인민군 선발대에 의해서 포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 라고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뭐 무슨 논리적으로 뭐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디펜스를 못 해줘 가지고 이런 혼란이 아직까지도 뭐 어린아이들은 뭐 런승만이라고 뭐 부르는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진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하기만 하고 심지어 많은 또 우파 사람들이 아 맞아 이승만이가 그때 말이야 왜 서울 시민을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말이야 이런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 아 그 사람 다른 건 잘했는데 말이야 6.25 때 국민 버리고 도망간 정말 실수야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한강다리 폭파도 정확하게 이 시간대별로 이 그 팩트를 추적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군이 창동 미아리 방어선에서 막 결사저항을 하니까 이 인민군 전차부대가 미아리 고개를 못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민군 전차 2대하고 소대병력을 홍루로 우회를 해가지고 6월 28일 날 새벽 2시에 청량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가 미아리 방어선 뒤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국군 뒤통수에다가 포를 갈기는 바람에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때 이 청량리에 나타난 이 전차가 새벽 2시에 나타났는데 이게 시속 60km짜리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딱 내려가지고 한강 인도교를 틀어막았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를 그 받은 이 육군본부에서 육군 공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야 다리 끊어라. 그래가지고 새벽 2시 30분에 한강대교, 광진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철교가 상행선 한 가닥, 하행선 한 가닥, 예비선 한 가닥 그래가지고 철교가 3개가 있었습니다. 2개는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행선 하나가 이 화약이 폭약이 뭐가 좀 그 에러가 났는지 이게 제대로 다 터지지를 않아 가지고 하행선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이게 뭐 무슨 다리를 일찍 끊어 가지고 뭐 우리 국군들을 어렵게 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다리 끊은 사람은 적법한 명령에 의해서 다리를 끊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막 문제가 됐어요. 야, 이거 한강다리를 너무 일찍 끊어가지고 이 시민들이 희생당한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그 다리를 끄는 육군 공병감 이 사람을 군법에 의해서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유족들이 그 5.16이 나고 난 다음일 겁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남편이 아니 그 정확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시행한 건데 명령 시행한 사람을 군법회의에 해봐가지고 총살시키면 어느 누가 그러면 뭐 명령에 따르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됐어요. 그 끝난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끝. 뭐 더 무슨 시비 걸 내용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냐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작전지휘권 이양 문제입니다. 이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공격을 해댄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주권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 작전지휘권을 넘긴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7월 8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해서 유엔군을 만들고 그 유엔군을 총지휘할 유엔 통합군 사령관의 맥아더 장군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요. 현재와 같은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한국의 육해공군 지휘권을 귀하에게 이양하고 싶다. 그러니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군의 지휘권을 이양을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맥아더 사령관이 4일 후에 이 대통령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유엔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유엔의 정식 훈령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내가 공식으로 유엔에다가 청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다 넘기는 문제가 요청이 왔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7월 25일 날 유엔 안보리가 유엔 통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라 라고 결의를 해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막 넘긴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껌이에요 뭐예요. 함부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런 그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의해서 이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작전지휘권을 유엔에다가 넘기려고 했을까?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소총을 한 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총알을 한 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석유가 있어요. 포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유엔군으로부터 뭔가 보급을 받아가지고 유엔군하고 같이 하나의 대우를 이뤄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에서 싸우려고 보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유엔 회원국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우냐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유엔 회원국이 아닌데 유엔 회원국이 아니면서 우리가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우려면은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냐.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고민을 하고 방법론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공부를 한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가 유엔군 회원국이 아니었어도 유엔의 그 사령관에게 우리의 작전지휘권을 이양을 해서 유엔군이 우리 작전지휘를 하면은 우리가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우는 그 길이 국제법적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맥아더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을 하고 유엔 안보리가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면서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울 수 있는 국제법적인 지위를 획득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이건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군이 유엔의 일부로 싸울 수 있는 국제법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주권을 뭐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알면 할수록 막 욕만 나오는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막 욕을 할 수도 없고 좀. 그 다음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망명정부 요청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낙동강 전투를 이야기할 때마다 요 그 지도 세 장을 보면 이 낙동강 전투가 정말 얼마나 험악하고 치열했는지를 그냥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낙동강 전선을 그 처음 친 게 1950년 8월 1일이거든요. 1950년 8월 1일에는 이만큼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 라인은 우리 국군이 담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북 라인, 여기는 미군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민군들이 그 당시에 미군은 화력이라든지 뭐 전투력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군보다 월등히 강하니까 미군 지역은 별로 공격을 안 하고 한국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 무장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미군보다는 좀 약하니까 한국군 이 방어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그 부대를 배치해 가지고 한국군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일 날은 이만큼 올라와 있다가 8월 13일쯤 되면은 여기는 별로 그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국군 방어 지역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찌그러들었어요. 다부동이 어디냐? 바로 이 미군의 방어선하고 우리 국군이 방어선이 겹치는 이 지역이 다부동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9월 15일쯤 되면은 여기서 더 주저앉아 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뻥 났어요. 여기가 어디냐? 영천입니다. 영천. 대구 옆에. 김문수 고향. 김문수 고향인가요? 영천에서 이제 실제로 이 낙동강 방어선이 구멍이 뚫린 적이 있어요. 보시면 한국군 방어 지역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도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고 인민군도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가 뚫리면 이제 다 끝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군이 만약에 이 그 방어선이 뚫릴 경우에 이쪽에 있는 모든 그 부대를 전부 부산으로 이제 대피를 시켜가지고 부산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철수를 하려면은 마지막 저지선을 쳐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낙동강 방어선 안에다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최후의 저지선을 쳤습니다. 이걸 데이비드슨 라인이라고 그래요. 낙동강 방어선은 다들 아시는데 이 데이비드선 라인이 그 안에 쳐져 있었다라는 사실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작전하기는 굉장히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민군들이 다 한 곳에 밀집돼 있잖아요. 특히 미군 방어선보다는 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지역에 이민군들이 와글와글 막 개미떼처럼 몰려 있으니까 이것처럼 좋은 폭격먹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유엔군 폭격기들이 와가지고 막 이 이민군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막 네이팜탄을 터트리고 막 뭐 난리가 나가지고
이미군이 8월 한 달 동안에 7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이면은 이렇게 찌그러들은 요난입니다. 여기가 다부동인데 이 다부동에서 포탄이 쏘면은 대구까지 날라올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대구가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초 주한미국 대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임시 정부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 대구가 위태롭게 됐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초대사가 제주도로 피난을 권유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요 6.25와 이승만이라는 요 책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중요한 그 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뭐 타이핑도 하고 구술도 받아 가지고 하고 뭐 이래 가지고 6.25 전쟁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지금 뭐 정부 기능이 그 제대로 작동을 안 되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문으로 써놓은 거를 우리말로 옮긴 게 바로 6.25와 이승만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이 6.25 초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기록을 해놨어요. 무초가 한참 열을 올려 얘기하고 있을 때 대통령이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꺼내들었다. 순간 무초 입이 굳어져 버렸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대통령은 권총을 흔들면서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초를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알로 나를 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다. 모두 총 걸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다. 그러니 우리 보고 어디 뭐 이전하라, 이따오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무초가 아주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요. 이런 대통령이 계셨는데 이승만이 일본에다가 망명정부를 요청했다고 KBS가 이런 거짓말 보도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천이 그 구멍이 뻥 난 게 언제냐면은 이게 9월 8일인가? 9월 5일. 여러분, 9월 15일 날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을 했거든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열흘 전에 대구 바로 옆에 영천에 있는 방어선이 이만큼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 뻥 뚫린 구멍을 따라가지고 이민군들이 와 하고 쏟아져 내려왔어요.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부동 전투는 막 아시는데 이 영천 전투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6.25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지휘관이 누구냐면은 백선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6.25 관련된 이 전사가 상당 부분이 백선엽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백선엽이 다부동 전투를 지휘했으니까 다부동이 다부동에서 막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하면서 막 이제 막 다부동 얘기만 나오지 영천 얘기 이런 건 없어요. 왜? 백선엽이 그 참여한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인민군 15사단이 이 15사단의 지휘관이 박성철인데 박성철은 바로 이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남북 특사로 이우락이 평양에 방문을 하고 그때 그 답방 형식으로 해가지고 북한 부수상이 됐던 박성철이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박성철이
요때 인민군 15사단장이었습니다. 영천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이제 와 인민군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대도 나가면 낙동강 방어선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진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지휘하던 이제 그 워커 사령관이 야 이건 이제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전 부대는 데이비드선 라인 안으로 다 철수를 시켜가지고 부산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영천 방어선이 뚫린 걸 보고 요 유재웅 장군이라는 분이 야, 그 영천을 뚫고 들어온 요 인민군이 요놈들이 대구 쪽으로 갈까? 아니면 부산 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막 고민하다가 아마 이놈들이 대구보다는 부산 쪽으로 와가지고 항구를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분명히 경주로 이제 부산으로 가려면은 길이 경주로 나와 있으니까 경주 쪽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경주로 넘어가는 그 길 양편에다가 우리 국군들을 전부 매복을 시켜놨어요. 아니나 달러. 이 영천방어선을 뚫고 내려온 이 인민군들이 경주 쪽으로 오는 요 길목으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이 포위망에 걸려든 거예요. 가지고 일망타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유재영 장군이 이 경주에서 이 포위망을 뚫고 내려온 인민군이 4,000명이었는데 4,000명을 전원을 다 사살을 했어요. 이게 그 우리 국군 전사에서 아주 유명한 영천 전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안강은 그 옆이고요. 이 영천 전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부동 전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사실은 지워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문재인 아버지 문종현이가 네. 고연산 전투에서 사로잡혔다는 게 그겁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자, 우리 국군이 요 영천 지역에 뚫고 나온 요 부대를 경주에서 막 이제 섬멸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위컴 사령관이 안 되겠다. 지금 이제 이 낙동강 방어선을 포기해야 되니까 한국군 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2개 사단, 그 다음에 민간인 가장 중요한 엘리트 10만 명을 그 제주도나 하와이나 괌으로 우리가 이송시켜가지고 망명정부를 만들 테니까 준비를 해달라. 그 내용을 이제 육군참모총장인 정일권 씨한테 얘기를 했고, 정일권 총장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가서 지금 우리 낙동강 방어선이 위기에 처해서 2개 사단하고 민간인 10만 명을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군은 가고 싶으면 가라. 미군들은 왜 여기에 왔는가? 공산 침략군을 물리치고 정의와 자유를 지키자고 온 것 아니냐. 그런데도 좀 위태롭다고 해서 가고 싶다면은 당신들끼리 떠나라 그래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 그 뜻을 위컴 사령관에게 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일권 참모총장의 위컴 사령관에게 그 내용을 전하러 가는 요 와중에 경주에서 우리 유재영 장군이 인민군 4,000명을 사그리 섬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포기하고 데이비드선 라인으로 철수를 하는 이 작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천 그 구멍 뚫린 이 부분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끝장난 거예요. 인천을 상경하면 뭐예요? 여기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항전을 하려고 정말 그 발버둥 치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일본 문서를 확인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가짜 문서인데다가 이런 이야기를 KBS 기자한테 흘려준 애들이 조총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거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6.25를 이야기하고 낙동강 전투를 이야기할 때 다부동 전투도 중요하지만 영천 전투가 더 사실은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그 6.25 전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 백선엽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이 군인들 중에서도 참 뭐라고, 야,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냐. 그러면은 백선엽 장군의 이 그 무용담을 깎아내리는 게 될까봐 사실은 참 뭐 얘기는 못 꺼내고 가슴은 아파하고, 제가 이 영천 전투 이야기를 저 펜앤마이크에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권영애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권영애 장관이 육사단장을 지내셨거든요. 그때 이거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고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이런 내용인데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정말 내가 육사단장을 지낸 그 출신으로서 너무나 고맙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그 특정인 개인을 그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6.25 전사 때문에 이 소홀히 취급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발굴을 해서 국민에게 좀 알려달라. 이런 제가 부탁을 받기도 했어요. 영천 전투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자, 8번째는 이 김일성이가 도망간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얼토당토하는 뒤집어 씌워가지고 런승만이라고 주장을 하는 놈들이 김일성 도망간 걸 왜 얘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국군이 막 북진을 해요. 북진하는 과정에서 이 선두부대가 이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을 점령한 것은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전사에는 평양에 제일 먼저 들어간 부대가 백선엽 부대 1사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도 검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특정인 위주로 이 6.25 전사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선두부대가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을 점령한 것은 10월 19일인데 김일성이가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일주일 전에 녹음 방송을 틀어놓고 만포로 도망을 갔어요. 일주일 전에. 이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그 당시에 우리 국군 특수부대 안에 이 김일성 전담부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대는 김일성을 체포하기 위해서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이가 녹음 연설을 틀어놓고 만포로 도망갔다고 하는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특수부대가 추적을 하니까 막 도망가다가 청천강 부근에서 김일성이가 자기가 타고 가던 이 차를 버리고 도보로 숲속으로 도망가가지고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김일성 추적부대가 결국은 김일성은 못 잡고 김일성이가 버리고 간 그 차만 노획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에 이 실내로 들어가는 실내로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경사진대를 지금 올라가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뭐 그 전차하고 뭐 비행기하고 차 이런 거를 실내 안에다가 전시해 놓은 오른쪽에 그 무기들이 전시되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거기에 김일성이가 타고 갔다가 우리 국군이 노획한 이 차가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10월 12일 날 녹음 연설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군 장병은 조국의 한 치 땅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의 도시와 농촌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용감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전 인민과 함께 스스로 조국을 사수하고 미국 놈들과 이승만의 개들이 우리 부모 형제를 살해한 것에 대해 복수해야 된다. 라고 해놓고 저는 도망갔어요. 지 부인하고 자식은 이미 오래전에 도피를 시켰고.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여기가 만포입니다.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이 만포도 막 이렇게 그 폭격을 하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통화까지 도망을 갔어요. 선조가 임진왜란 때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중국 땅으로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대신들이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영토를 버리고 상국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임금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 건너가려면은 임금을 포기하고 건너가라. 그러니까 깨갱해가지고 선조가 압록강을 안 건너간 거예요. 김일성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주의 달인이다. 심지어 1950년 10월서부터 1951년 1월까지 강계에다가 중앙당 연락사를 설치하고 주요기관은 다 만주로 옮겨가지고 만주에서 통치를 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몰라서 그래요? 무식도 죄예요. 예. 몰라서 그런다고 이게 면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할 건 공격하고 방어할 건 방어를 해야 돼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나 정당한 행위로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가지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늦게 그 서울을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런승마이라고 했는데 이 런일성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고, 이게. 그래가지고 중공군하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조금 일찍 들어왔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 부산 정치 파동 문제에 대해서도 이 우파 진영에서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말이야 우리 국군이 일선에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데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부산에서 무슨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지멋대로 정권을 연장했다. 야, 이승만이 다른 건 좋은데 말이야. 너무 이거 집권 연장으로 해서 헌법까지 개정하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보수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이 정치 파동의 핵심 본질이 뭐냐, 이게. 이 6.25 전쟁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 전사 연구가들 중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전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25 남침이 벌어져가지고 와 인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밀려났습니까? 막 롤러를 밀고 가듯이 저 낙동강 방어선까지 쫙 밀고 내려갔어요. 근데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을 하면서 이 인민군 전선이 와르르 부러지니까
또 유엔군이 북진을 시작해가지고 또 북쪽 지역으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막 확 밀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공군이 불법으로 개입을 하는 바람에 또 전선이 무너져가지고 37도선까지 또 와 밀려 내려왔어요. 자, 이쯤 되니까 이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그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야 되나.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중공군한테 밀려가지고 37도선까지 밀려난 다음에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주적은 소련인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지금 중공군하고 싸우고 있지? 아니 저놈들은 뭐야? 그제서야 이 전쟁이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미국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1년 2월 달에 이 한국전을 그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자,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 담당하는 외교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소련이 우리의 적인데 우리가 이 소련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금 중공하고 싸우는 거냐? 이거는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진 거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전에 관해서 총체적인 거를 다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더 확전해가지고 원자폭탄까지 동원해가지고 중공을 때려가지고 전쟁을 확산시킬 거냐? 아니면 적당히 휴전해가지고 빠져나올 거냐? 그리고 이제 5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1, 2, 3, 4, 5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막 고민하다가 5번째 항목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고 우리는 철수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의 휴전이 결정된 것이 1951년 2월 15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이건 인민군들이 불법으로 이 남침을 해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38선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민군의 남침으로 해서 이건 원천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전쟁을 이용해서 미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까지를 우리가 다 수복을 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목적과 미국의 전쟁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여차하면은 그냥 얼렁뚱땅 38선 부근까지 이 전선을 치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휴전을 해가지고 이제 발을 빼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바지가랑이를 딱 붙잡고 당신네들 말이야 들어올 때는 니네들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 나가려면은 이놈들이 재침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 재침을 막을 수 있는 확고부동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줘. 뭔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만들어줘. 미국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이거. 미국이 침략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미 상호방위 조약 내용을 잘 보세요. 상호방위 조약에 하면은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저 헛소리하고 자빠졌잖아. 미국이 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왜 이런 협정을 맺어줘야 돼? 안 맺어준 거야.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노련한 이 술수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지금 전선이 저희 휴전선 지금 휴전선 부근에 교착이 돼 가지고 매일 그냥 참호전 진지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미군들이 그냥 막 죽어나가고 뭐 매일 밤마다 뭐 고지에 주일이 바뀌고 많은 이 소모전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가만히 보니까 1952년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1948년에 대통령에 선출이 됐잖아요. 그래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니까 49, 50, 51, 52. 52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이용해서 야당 후보를 한 사람을 우리가 공작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 다음에 이승만을 실각시키고
이 새로 당선된 이 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잘 모르는 좀 허접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람하고 적당히 구슬러 가지고 엉터리 휴전협정을 맺고 미국은 빠져나가려고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한다 이거지. 알았어.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놓은 게 뭐냐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주한미국 대사, 아이고, 예. 이 사람이 야당의 그 김성수, 장면, 조병옥 이런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그 대통령 돼. 그리고 우리 이제 적당히 휴전협정 맺는 거 이런 거 너희가 약속만 해주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장면이 이제 입이 이만큼 째져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그 병원선이 그 부산 앞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체포당할까봐 미군 병원선 안에 숨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내각을 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는 국무총리, 너는 내무장관 뭐 시켜줄게. 뭐 이러고 이제 앉아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원내 이 반 이승만 세력이 5월 29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기습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회 쿠데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협조를 하면은 협조한 사람들은 아 너는 뭐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이걸 시켜줄게 하고 요 쪽지를 적은 거를 그 병원선 안에서 자기의 신복을 그 시켜가지고 이걸 그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하러 가는데 이 전달하러 가던 사람이 경찰한테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대통령에게 누출이 됐어요. 대통령이 보니까 이 새끼들이 이거 지금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회 쿠데타. (5월 24일) 날 이 예비내각 명단이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은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니까 장택상이가 국무총리로 돼 있는데 그래 장택상하고 이범석을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임명할 테니까 당신들은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각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내 말 들을 거지? 예. 그래서 5월 25일 날 0시를 기해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체포를 합니다. 왜 체포를 했어요? 의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쿠데타를 대통령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비밀리에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뽑기로 하고 그 일을 5월 29일 날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5월 24일 날 이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걸 보고 대통령이 의회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의회가 지금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냐고.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이 부산 정치 파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회가 비밀리에 대통령 몰래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려고 하는 의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헌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왜 헌병대를 동원했느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이 그 당시 이종찬 그 장군이었어요. 이종찬 장군에게 지금 국회가 대통령을 무시하고 의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려고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종찬 장관이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어요? 미군, 우리 작전지휘권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요구하시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계엄령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협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를 한 겁니다. 이런 놈을 우리는 참군인이래요. 우리 역사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금 그 미군의 작전지휘권에 소속돼 있지 않은 부대가 어떤 부대냐? 헌병대는 작전지휘를 안 받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부대예요. 그래가지고 헌병대에다가 얘기해서 원영덕 헌병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병대가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헌병대를 동원하고 그 다음으로 맹활약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그 책이 나온 김창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창룡의 특무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미국의 협조하에 의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승만을 실각시키고 적당히 휴전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작전 계획을 세웠던 미국이 완전히 이제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국 군부를 동원해가지고 이걸 쿠데타로 이승만 정부를 뒤집어 엎고 뭔가 군정을 실시할까? 해가지고 준비를 시킨 게 누구냐면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박정희하고 이용문의 쿠데타입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승만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쿠데타를 준비를 했어요. 이용문 장군하고. 이용문 장군의 아들이 누구냐? 이건계 변호사. 제가 이 사람을 이건계야 이렇게 해서 이건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는 왜 박정희를 욕하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박정희는 우리에게 병도 준 사람이고 약도 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정부가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용문하고 박정희를 동원해가지고 이승만 정부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 뭐를 해야 돼? 그런데 새로 뭔가를 세우려고 보니까 이번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 장면의 저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놈인 것 같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이고, 뭐 이승만 다시 뭐 하는 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냐? 그 대신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야당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헌법 개정안돼. 그래가지고 야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 이걸 갖다 놓고 이걸 두 쪽에 발췌를 해. 그래가지고 이 헌법, 저 헌법에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개헌을 합니다. 발췌 개헌이에요, 이게. 발췌 개헌의 핵심 주체는 누구냐?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발췌 개헌안으로 타협을 해서 이 발췌 개헌안에 의해서 대통령을 그 다음에 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걸로 해서 그 안에다가 어떤 조항을 넣냐면은 미국식의 이 선거 제도에 의하면은 대통령하고 부통령은 한 정당의 러닝레이트로 나오죠. 그래서 같은 정당 사람들이 대통령, 부통령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발췌 개헌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 선거 따로, 부통령 선거 따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라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부통령은 야당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룸을 열어줄게. 그래서 이 야당이 협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발췌개헌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국민 직선제에 의해서 선거를 한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74,600을 득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대통령이 무슨 자기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꼼수를 칠 거예요? 아니, 의회 쿠데타 일으킨 건 누군데? 그 다음에 이 의회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참모총장에게 그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이 명령을 거부를 한 사람이 누군데? 대한민국 군인들 절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네. 우리 역사에서요, 대통령의 이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역사는 뭐 야당이 의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사실, 우리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계엄 그 선포 명령을 거부한 사실, 이런 거 다 지워내고 이승만이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미치광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지금 이 분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승만이 이렇게 아주 결사저항을 해가지고 국민 직선제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끝까지 미국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내가지고 우리가 이 북한의 재침을 막아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야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이 적당히 엉터리로 막 해가지고 그냥 뭐 팽개치고 나가서 베트남 짝 나지 않았겠어요? 이거? 어?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막 저를 욕해요. 저 새끼는 왜 사실만 얘기하지? 거짓말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틀린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바로 막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매일 법정 끌려나가고 그랬을 거예요. 이런 얘기도 아무도 시비 못 걸어.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이게. 10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좌익들은 6.25 그러면은 막 피해만 얘기를 하고 막 동족 상잔의 비극만 이야기를 하고 막 인명 피해만 얘기를 하고 막 뭐 다 부서지고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만 해도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남한 인구가 그 당시 2,200만이었는데 2,200만 중에 전 국민 중에 10%가 이 전쟁 중에 뭐 총에 맞아 죽거나 대포에 맞아 죽거나 폭격에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납치당해 죽거나 인민군에 학살당해 죽거나 뭐 다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뭐 물적 피해도 막 30억 불 이상 뭐 입었으니까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면서 얻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에요. 뭘 얻었느냐 우리가? 첫째로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돼서 야 이제는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 뭐 국가가 뭔지, 국민이 뭔지, 국민의 의무가 뭔지, 권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면서 한 2년 지났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인민군이 막 점령을 해가지고 막 죽창 들고 와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막 뭐 인민재판을 하고 막 난리가 벌어지니까 야 이거 응? 국가가 사라지면은 이 국민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내 사유재산을 인민군들이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인민군 점령하에서 가짜 선거, 현물세 징수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애국심이라는 게 뭔지, 국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6.25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이 휴전으로 미봉이 되면서 이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이 북쪽 지역이 휴전선으로 쾅 하고 틀어막히다 보니까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철조망으로 가로막히니까 우리는 섬이 아닌 섬으로 고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뭔가 해외랑 무역을 하거나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대륙에 묶여 있었던 이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가 해양지향으로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다. 자, 대륙 문명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폐쇄, 쇄국, 전체주의, 이런 거라면 해양 문명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개방, 통상, 자유, 인권, 이런 거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양 문명이라는 이 문명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는 그러한 문명권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쇄국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됐다. 이게 두 번째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에 이 명멸했던 이 민족 국가에서 자력으로 혹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70만 대군에 가까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6.25를 반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내면서 한미 합의 의사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0만 대군을 보유한다. 그리고 이 70만 대군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대준다. 이승만 회장 간단치 않죠? 그 다음에 전후복구 비용을 미국이 대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이 70만 대군으로 급행창을 했고, 이 70만 대군을 보유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장교단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장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미국하고 협조해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군 장교단 10,000명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10년 후에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게 5.16이에요. 그래서 이 군의 대규모 평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역사상 없었던 삼국시대에 화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랑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3,000명? 거기에 보면은 70만 대군이 무장을 하고 일사불란한 이 지휘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근대화 산업화의 혁신적인 동력원이 됐다. 그 다음으로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세계사의 주류 세력인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 국제적인 위상이 현격하게 높아졌다.
이건 정말 돈으로 환산을 해도 이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선물을 얻은 것도 사실인데 이런 내용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맨날 피해자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피해의식만 강조를 하지 이 6.25가 우리에게 준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런 얘기도 할 때가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10가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뭐 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 내 애들을 의식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여기 주최 측에다가 이 파일을 보내놨어요. 좀 제발 좀 퍼날라가지고 공부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올려놓고 편하게. 이 정말 무식한 거는요,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